21세기 대도시 상하이 한복판에서 공연 중이던 일본 가수가 강제로 무대에서 끌려내려갔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최근 동아시아 지정학적 지형에서 포착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문화 봉쇄 작전의 서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이 일본 열도를 향해 퍼붓고 있는 이 섬뜩한 한일령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상하이의 공연장에서 벌어진 장면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어요. 원피스라는 세계적 애니메이션의 주제가를 부르며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오스키 마키라는 일본 보컬리스트가 무대 중앙에서 열창하고 있었죠.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고 조명은 화려하게 무대를 수놓았으며 음악은 절정을 향해 치달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모든 조명이 소등되더니 음향 시스템이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스태프 2명이 황급히 무대로 뛰어 올라와서는 당황한 표정으로 오스키를 무대 밖으로 거의 끌다시피 퇴장시켰죠. 이 황당한 순간은 관객들의 스마트폰에 그대로 담겨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급속도로 확산됐어요. 일본 사회는 말 그대로 경악했죠. 오스키 측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극히 간략한 공식 성명만 발표했을 뿐, 왜 공연이 중단됐는지, 무엇이 그토록 급박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일절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고립된 단일 사건이 아니었다는 게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동일한 행사에 참여 예정이었던 모모이로 클로버지라는 일본 아이돌 그룹의 프로그램 역시 갑작스럽게 취소됐고, 일본 문화 콘텐츠 전반에 걸쳐 이상한 공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이라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상징적 작품의 뮤지컬 공연이 중단됐고, 하마사키 아유미라는 일본 팝의 아이콘이 예정했던 상하이 콘서트가 돌연 취소됐어요. 세포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의 개봉은 연기됐고,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의 상영은 끊겼죠.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의 공연까지 같은 운명을 맞이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패턴이 있어요. 이 모든 취소와 중단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고 명확한 사유 설명 없이 진행됐으며 공통분모는 단 하나, 일본 출신 아티스트나 일본 제작 콘텐츠였다는 점이에요. 이쯤 되면 우연의 일치라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국제문화교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문화적 봉쇄 혹은 정치적 보복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일본의 대표적 공영방송인 NHK와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 신문 같은 주류 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일본을 겨냥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문화 배제 정책에 돌입했다고 분석하고 나섰죠. 그렇다면 이 모든 혼란의 기폭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문가들이 지목하는 핵심 원인은 바로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인물의 발언이었어요.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2025년 11월 7일 만약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미합 중국과 공조하여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았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의 관점에서 이 발언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죠. 대만 문제는 중국이 규정하는 핵심 이익 영역이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분류되는 사안이에요. 일국양제 원칙에 입각한 중국의 대만 통일 의지는 수십 년간 일관되게 유지돼 온 국가 전략의 근간이거든요. 그런데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중국 지도부는 이를 외교적 도발이자 군사적 위협 신호로 받아들였고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민감한 발언으로 간주했어요. 그 후폭풍의 첫 번째 가시적 결과물이 바로 상하이 공연장에서 펼쳐진 강제 퇴장 사건이었던 거죠. 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문화 영역에서의 제재에 이어 중국 정부가 다음으로 꺼내 든 카드는 관광산업과 인적 교류 차단이었죠. 중국 당국은 최근 일본 영토 내에서 중국 국적 여행객들이 모욕적 언사와 물리적 폭행, 심지어 상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자국민에게 당분간 일본 여행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어요. 주일 중국 대사관의 이번 공지는 외교 관례상 극히 이례적이면서도 매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가득했죠. 실질적으로 일본은 안전하지 않은 국가라는 메시지를 명시적으로 전달한 거예요. 대사관 측은 일본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 통계 자료까지 인용하면서 최근 3년 사이 범죄 발생 건수가 30% 이상 급증했고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는 무려 60% 이상 증가했다는 수치를 부각시켰어요. 이는 사실상 일본을 위험 국가로 공식 분류한 셈이죠.
누가 봐도 이건 단순한 안전 광고가 아니었어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 내부에서 형성된 반일 정서와 일본 차단론이 정책적 조치로 구체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죠. 일본 정부는 즉각적으로 반박에 나섰어요.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일본의 치안 상태는 여전히 안정적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미 중국의 조치는 시작됐고 철회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황은 더욱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죠. 중국의 여행 경고가 발표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번에는 중국 소속 항공사들이 대규모 운항 중단 조치에 돌입한 거예요. 일본의 대표적 경제지인 니온 게이자의 신문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항공사들은 12월 한 달 동안 일본행 항공편 총 5,548편 가운데 무려 904편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당초 계획됐던 268편의 취소에서 단 이틀 사이에 3배 이상으로 폭증한 수치죠. 사라진 좌석 수만 계산해도 대략 16만 석에 달해요. 중일 항공 노선은 사실상 절반 가까이 마비된 상태가 된 거예요. 항공권 가격은 수요가 급감하면서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죠. 한때 2만 엔을 넘나들던 간사이 공항과 상하이 간 왕복 항공권이 8천 엔대까지 폭락했어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정확한 상황이었죠. 일본 각지에서 연쇄적으로 터져나온 공연 취소 사태와 맞물리면서 일본 전체가 중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국가로 전락하는 듯한 양상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광객들의 이동 패턴도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일본이 중국인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해외여행지 중 하나였거든요. 도쿄의 번화가, 오사카의 쇼핑거리, 후쿠오카의 온천, 홋카이도의 설경 등 일본 전역이 중국 관광객들로 넘쳐났죠. 그들의 구매력은 일본 관광 산업의 핵심 동력이었어요. 면세점과 백화점, 호텔과 음식점, 교통, 산업과 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중국 관광객이 없다면 수익 구조 자체가 무너질 정도였죠. 실제로 일본 관광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수조 엔 규모에 달했어요. 이들이 구매하는 전자제품, 화장품, 명품, 의약품의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했죠. 특히 중국의 명절 기간인 춘절이나 국경절 같은 황금 연휴 때면 일본의 주요 관광지는 중국어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끊긴 거예요. 중국 정부의 여행 자제령이 발표되자 이미 예약된 여행 상품들이 대량으로 취소되기 시작했고 신규 예약은 사실상 중단됐어요. 일본 여행 산업 종사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죠. 중국 관광객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던 호텔들은 갑작스러운 예약 취소 사태로 객실 가동률이 급락했고 면세점들은 매출이 반토막 나는 현상을 경험했어요. 관광버스 회사들은 운행 차량을 대폭 감축해야 했고 가이드들은 일거리를 잃었죠. 이런 연쇄의 효과는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됐어요. 특히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규슈 지역이나 오키나와 같은 곳은 타격이 더욱 컸죠. 그렇다면 일본을 떠난 중국 관광객들은 대체 어디로 향했을까요? 답은 매우 명확했어요. 러시아 연방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국 국적 여행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은 직후 중국 내 주요 여행 플랫폼에서 러시아 관련 검색량이 단 이틀 만에 3배에서 5배까지 폭증하는 현상이 관찰됐어요. 러시아 측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생각이 전혀 없었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토크 등 겨울 시즌 관광 상품을 전면에 내세운 공격적 마케팅이 쏟아졌고 중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항공편 역시 잇따라 증편됐어요. 러시아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를 대거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광활한 시베리아의 설원,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예술적 가치, 발레와 오페라로 대표되는 러시아 고유의 문화, 보드카와 러시아 요리의 이색적 경험 등을 내세우며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했죠. 게다가 최근 중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양국 간 경제 교류도 확대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로의 관광 이동은 단순히 여행의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역시 이 기회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K-팝과 K-드라마로 이미 중국 내에서 강력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던 한국은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대안 중 하나였거든요. 서울의 명동과 강남, 부산의 해운대, 제주도의 자연 경관 등은 이미 중국 관광객들에게 익숙한 목적지였죠. 여기에 한류 콘텐츠의 촬영지 투어나 K-뷰티 제품 쇼핑 같은 특화된 관광 상품들이 더해지면서
한국은 자연스럽게 중국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태국의 방콕과 푸켓, 베트남의 하노이와 다낭,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은 저렴한 비용과 따뜻한 기후, 이국적인 문화로 중국 관광객들을 유혹했죠. 특히 동남아시아는 중국과의 지리적 근접성과 비자 정책의 유연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뛰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중국의 선택 하나가 동아시아, 관광 시장 전체의 지형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해버린 셈이죠. 일본은 배제되고 러시아와 한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하나로 촉발된 일시적 충돌로만 보지 않아요. 중일 양국 간에는 18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축적되어 온 역사적 갈등과 상호 불신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거든요. 중국의 역사 교육 과정에서 일본은 가장 경계하고 주시해야 할 대상 국가로 일관되게 묘사돼 왔어요. 이런 인식은 단순히 교과서에만 머물지 않아요. 중국의 영화와 드라마, 소설과 만화에서도 항일전쟁 시기는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죠. 중국 대중문화에서 일본군은 악의 상징으로 그려지며 중국 인민의 항일투쟁은 영웅적 서사로 미화돼요. 이런 문화적 재생산은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중국 국민들의 집단 기억 속에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고 있죠. 특히 난징 대학살은 중국에서 난징 대도살이라는 명칭으로 기록되며 무고한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도살당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요. 난징 대학살 추모관은 중국의 주요 애국주의 교육 현장 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방문해서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고 있죠. 전시관에는 당시의 참혹한 사진과 증언, 유물들이 전시돼 있어요. 방문객들은 희생자들의 명단이 새겨진 추모벽 앞에서 묵념을 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하죠. 이런 경험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현재의 중일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쳐요. 2025년은 우연의 일치인지 항일전쟁 승전 80주년과 대만 광복 80주년이 동시에 도래하는 역사적 시점이에요. 중국 정부는 이 두 기념일을 대대적으로 기념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전국 각지에서 기념 행사가 계획됐고 언론에서는 특집 프로그램이 편성됐어요. 학교에서는 특별 교육이 실시됐고 거리에는 대형 현수막이 걸렸죠.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애국주의적 정서가 최고조에 달하는 이 민감한 타이밍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거죠. 이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발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고 대만 통일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설정돼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은 여러 차례 공개석상에서 대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겠다고 나서는 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에도 난징 대학살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옹호하고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를 미화하는 경향을 보여왔죠. 이런 인물이 총리가 되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 군사 개입을 언급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역사, 수정주의와 현실 도발이 결합된 최악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여졌어요. 따라서 중국 내부의 반발과 분노가 더욱 증폭된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죠.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반일 정서가 급격하게 고조됐어요. 웨이보나 웨이신 같은 플랫폼에서는 일본 불매 운동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쏟아졌고 다카이치 총리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대신 국내 여행이나 다른 국가를 선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또 일부는 일본 제품 불매를 선언하며 자신이 소유한 일본 브랜드 제품을 파기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이런 민간 차원의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공식 정책과 맞물리면서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됐어요. 중국 정부는 민간의 반일 정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도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전략을 취했죠. 과도하게 격렬한 시위나 폭력적 행동은 억제하면서도 문화적, 경제적 차원의 압박은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는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발전시켜온 외교 전략의 일환이기도 했죠. 이번 사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해서
외교적 공세를 다각화하고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의 고위급 외교 관료들을 연이어 면담하면서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지지해 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했어요. 왕이 부장은 유럽 국가들에게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죠.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 온 국가들이에요. 이들의 입장은 유럽연합 전체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중국은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먼저 설득해서 국제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전략을 구사한 거예요. 대만 문제를 더 이상 양안 간 내부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고 국제 여론전의 중심 의제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행보였죠. 또한 중국은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일관되게 강조했어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고대 실크로드 시대부터 이어진 문화적 경제적 연결고리가 있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가 더욱 강화됐죠. 중국은 이들 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과 인프라 투자를 제공하면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해왔어요. 이번 순방에서 중국은 대만 독립 반대와 중국 통일 지지라는 문구를 공동 성명에 명시적으로 담아내는 데 성공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고립을 방지하고 자국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중국은 이번 갈등을 단순히 중일 양자 간 충돌로 제한하지 않고 글로벌 외교 무대 전체에서 일본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본 언론 역시 이런 흐름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있어요. 교도통신은 중국의 일련의 행보를 분석하면서 중국은 이번 계기를 활용해서 일본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죠. 교도통신의 분석 기사는 중국이 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전 세계를 상대로 대만 문제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을 역사 수정주의 국가이자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불안정 요소로 낙인 찍으려 한다고 지적했어요.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중일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지만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말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측에서도 적당히 선을 지키라는 암묵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동맹국과의 관계보다는 미국의 실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따라서 일본이 중국과의 갈등을 격화시켜서 미국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나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는 건 미국의 외교 전략에도 부담이 될 수 있죠. 더 나아가 중국이 한국의 외교적 지지까지 확보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되면서 이번 충돌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외교 구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국가예요. 역사적으로도 한국은 중국 및 일본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죠. 한국은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반면 일본과는 역사적 갈등이 존재하면서도 안보 측면에서는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라는 구조 속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 대만 문제나 일본 관련 사안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한다면 한국 정부는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돼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일본 및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거부하면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한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에 명확하게 편승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리 외교 전략을 견지하고 있어요. 한국 외교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편에 설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죠. 이는 한국이 중일 간 갈등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돼요. 하지만 중국의 압박이 강화되고 일본의 요구도 거세진다면
한국이 언제까지 중립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는 더 이상 두 국가 간의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세력 균형과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포괄적 외교전으로 확대되고 있는 셈이죠.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면서도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예요. 중국과 일본이라는 두 경제 대국이 존재하고 한국과 북한이라는 분단 국가가 있으며 미국이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런 복잡한 구도 속에서 중일 간 갈등이 격화되면 그 파장은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무역과 투자, 관광과 문화 교류, 안보와 군사 협력 등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 내부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어요. 일본 주류 언론의 표현도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죠. 가수에 대한 모욕적 처사, 일본 콘텐츠 전면 배제, 다카이치 발언의 역풍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지면과 화면을 장식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